지난해 9월 9일 경희대 수원 캠퍼스 중앙도서관 앞에서는 신부 혼자만이 참석한 결혼식이 열렸다. 결혼식에 참석해야 할 신랑 김건수 군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원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철창으로 가로막힌 연애소에서라도 축복해 주리라고. 결혼식을 열흘 앞두고 구속된 신랑. 그런데 그게 너무 허망한 희망이었습니다. 건수군이 구속된 건 재학 당시의 한총련 활동 때문이었다. 지난해 8월에 졸업해 학원 강사 자리를 알아보던 그는 2년 전에 활동이 문제가 돼 느닷없이 구속됐던 것이다. 누가 이름 부릴 때 얘 마음은 건수는 지금 나간다 이러더만 그래. 아 여보시오 그 소리는 못하겠네. 내 무식한 늙은이가 들어봐도 그 짓은 못하겠네. 이양지 내 아들이 들어왔으면 건수 네가 살고 말지 대답하지만 무식한 늙은이 가마도 더 못하는 법을 만들어갖고 직접 이제 내가 닥치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진짜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진짜 나라가 분단됐다는 게 정말 이런 거구나. 평범한 나한테도 이렇게. 결혼식을 위해 30분만 내달라던 구속 집행 성리 신청은 기각됐다. 취재가 끝난 직후인 지난 11월 26일 김건수 군에겐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가입죄 등으로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방안에다 탄산을 설치. 여기가 분향소 전자입니까? 이 학교 출신인 진대영 씨는 8년 전 김일성 분향소 설치 문제로 수배가 된 최장기 정치 수배자다. 남북 관계의 화해와 단합, 어떤 민족 간에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분향이나 조문을 추진했지 검찰에서 주장하는 그런 것과는 좀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분향소를 설치하고 조문단을 보내겠다는 주장 등의 명백한 실정법 위반 행위는 국기를 뒤흔드는 반국가적 행위입니다. 지난 94년 북한의 김일성 주석 사망 당시 학내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조문을 주장했다는 혐의로 당시 총학생회장이었던 그에게 수배령이 떨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구속 집행에 응하지 않았다. 1,000만 원의 현상금이 걸렸고 인생의 황금기를 도피 생활로 호송해야 했지만 그는 단호히 8년간의 수배 생활을 택했다. 주변 사람들이 만나면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들어갔다 나와버리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버티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법 자체를 저는 인정하지 않고 있고 수배 생활이 비록 힘들긴 하지만 그 법 자체를 저희들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잡힐 수 없다 이런. 인터뷰 직후인 지난 11월 1일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단기 4281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완전 독립국가임을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 것은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은 우리나라 법률로는 10번째로 모법이라 할 수 있는 형법이 제정되기 무려 5년 전에 제정된 특별법이었다. 제정 당시 국가보안법은 6개 조항의 최고형이 무기로 규정된 간단한 법률이었다. 국가보안법의 모태가 됐던 것은 일제시대의 대표적 악법인 치안유지법. 1925년 독립운동가를 비롯한 사상범 처벌을 위해 만들었던 치안유지법의 조문들은 그대로 국가보안법의 조문으로 되살아났다. 공산당을 불법화시키는 겁니다. 그걸로 해서 공산당이 불법화됐고 공산당은 하여튼 이따가 발붙이지 못하게 한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그 사람들이 본래 우리에 대한 무엇이요? 무자비한 투쟁입니다. 무자비한 투쟁.
그러니까 거기에 대항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국가보안법의 목적은 좌익의 제거였다. 해방 이후 극심한 좌우 대립 속에서 제주 4.3 사건과 여순 사건을 진압하며 들어선 이승만 정부로서는 남아있는 좌익 세력의 끊임없는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아니구나. 일반인 공산당에 대해서 더 인식을 더 깊이 하게 됐죠. 이건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는 하나의 북의 작용이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돼가지고 이걸 불러파시켜야 되겠다. 이게 국민의 하나의 일치된 합의였어요. 하지만 미 군정 당시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국가보안법이 배격하려던 사회주의를 선호하는 국민이 무려 70%로 나타났다.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국회 내에서도 치열한 논란이 벌어졌던 문제의 법안이었다. 입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지론이라는 게 전면적 대란 상태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거 나왔고,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법이 인권을 유린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 근데 이미 보안법이 법으로 탄생한 그 11월 이전에 이미 이 땅에서의 일체의 그 비판자들은 철저하게 침묵당한 상태입니다. 계주 12월 달에 국가보안법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공산당을 불이 뽑았다고 자처합니다만은 그 1년 한 6개월 동안에 공산당을 이 땅에서 불이 뽑았단 말이야. 그것은 역시 국가보안법에 힘이 있었다고 난 보고 있죠. 49년 한 해에만 국가보안법으로 11만 8천여 명이 구속됐고 132개의 정당 사회단체가 해산됐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최초의 희생자는 국가보안법 제정을 반대했던 국회의원들이었다. 열세 명의 국회의원이 남로당의 프락치 활동을 한 혐의로 검거돼 최고 1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은 정부 수립 이후 최대의 정치적 조작 사건으로 알려져 있다. 한민당에서 자기네 마음대로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자기네 숫자가 작고 어떻게든지 자기네 저 마음대로 좀 해야 갔는데 말을 안 듣거든 이 소장파들. 그래서 국회 불확실화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안법 제정하는데 반대했기 때문에 구성이 됐더랬지. 보안법 반대함 자체가 역시 그건 좀 접촉에 동조하는 거 아닌가 하고 저 의심을 받기 쉬운 거 아닙니까? 그거지 우리 입장으로 보면. 6.25 전쟁의 와중에 좌익 세력은 철저히 제거됐다. 보도연맹으로 부역자로 조금이라도 좌익의 혐의가 있던 수십만 명의 생명이 죽어갔다. 그리고 국진 통일의 구호 아래 한국은 국시로 자리 잡았다. 그러던 58년 1월 또 하나의 대형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졌다. 초대 내각의 농림부 장관을 지냈고 국회 부의장을 2번이나 역임했던 진보당의 조봉암 의장이 구속된 것이다. 문제가 된 것은 진보당의 강령이었던 평화통일론과 간첩으로부터의 금품 수수 혐의. 하지만 이 사건은 5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에 이어 2위로 낙선했던 정적인 조봉암을 제거하기 위한 사건으로 인식됐다. 1월 6일 날 법무장관실에서 이봉 의장 지시에 의해 공안 책임자 회의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축산을 체포하기로 결정을 받다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는
축산을 간첩 사건으로 연결을 시켜서 잡아놓자. 또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진보당의 통일정책이 김일성의 지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걸로 조작을 해가지고 잡아놓자. 간첩 혐의의 최대 증거였던 간첩 양명산의 양심선언에도 불구하고 조봉암에게는 사형이 선고됐다. 그리고 5개월 후 국내외의 반대 여론 속에서 조봉암에 대한 사형은 집행됐다. 이 법률이 과거 50여 년간 정치적인 권력자가 자기 반대파를 탄압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정권을 연장하는 도구로 악용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 비상시국이 일정 시기 지나가면 이 법이 다시 없어질 것으로 예상한 소위 한시법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한국전쟁 이후에 50년이 이상이 지난 이 시점까지도 그 법이 조항도 늘어나고 어떻게 생각하면 형량도 늘어나는 방식으로 복잡화되고 강고해졌습니다. 조봉암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던 58년 12월 24일 무술경관이 난입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른바 이사보안법 파동. 이 개정으로 국가보안법의 적용 대상은 대폭 늘어났고 그 처벌 규정도 크게 강화됐다. 3공화국에서는 반공법이 제정돼 반국가단체의 개념이 사회주의 국가로까지 확대됐고 보안법에서는 없던 찬양, 고무 등의 조항이 신설됐다. 그리고 이 조항들은 5공화국에 들어서 국가보안법으로 흡수 통합됐다. 국가보안법의 조문은 총 25개로 늘어났고 그중 최고형이 사형인 조문이 8개에 이르게 됐다.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의 기자회견에서 밝혀진 것을 보면은 북한 괴뢰는 봉벨린의 본부를 두고 해남 석화 공작을 벌여왔는데 독일이나 핀란드 등지에서 공부하는 우리 유학생과 그곳에 가서 3공화국에 들어서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 위반의 간첩과 조직 사건들은 숱하게 신문을 장식했다. 64년 대대적인 대일 굴욕 외교 반대 시위가 한창일 무렵 비상계엄하에서 발표된 인혁당 사건은 3공화국의 대표적인 조작 사건의 하나였다. 현직 언론인 등 41명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한일회담 반대 시위를 배후 조종했다는 인민혁명당 사건은 도예종 등 13명만이 최고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마무리됐다. 그러나 10년 후 대통령 긴급조치 제4호 1.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과 이에 관련되는 재단체 일제의 행위를 금한다.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사형. 유신 반대 세력을 말살하기 위한 이른바 민청학년 사건이 발표됐던 74년 인혁당 사건은 다시 부활했다. 민청학년의 배후 조정 혐의로 인민혁명당 재건위가 지목됐던 것이다. 사건이 있은 지 10달 뒤 사형을 선고받았던 민청학년 관계자들은 모두 석방됐다. 그러나 인혁당 관계자들만은 석방되지 않았다. 도예종, 이수령 등 관계자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고 불과 20시간 후인 다음 날 아침 사형은 곧바로 집행됐다. 유족들은 시신마저 찾을 수 없었다. 그게 참 우스운 일이지. 그러면 인혁당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인혁당은 아주 정부에서 이건 별개이고 이건 학생들이 때문에 내준다 뭐 이런 논리를 펴서 여정남이도 인혁당이기 때문에 그건 못 나오고 죽여버리고. 인혁당이란 분들이 또는 그런 집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재판 과정까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 분들의 얼굴도 이름도 성향도 그런 집단의 존재도 몰랐으니까 우리가 그런 배후 조정을 받았다 하는 사실은 터무니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정남 씨가 그런 중간 역할을 했다는 것도 물론 터무니없는 조작된 사실입니다. 갖가지 조작 의혹 속에서 국계와 연루된 간첩으로 죽어가야 했던 인혁당 사건 관련자들. 하지만 그들은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복권되지 못했다.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겠다고 오랜 전부터 많은 지식인과 젊은이들이 유족과 사회단체들이 중심이 돼 끊임없이 복권을 탄원하고 무죄를 주장해왔지만 그들은 30여 년 동안 변함없이 간첩으로 남아있어야 했다. 지금 국가보안법 때문에 선량한 자유민주주의 신봉은 사람들 하나도 누구 지장을 받든지 생활에 지장받는 일이 없지 않소. 국가보안법이란 건 국가를 전복하려고 그러고 반체제 운동에 의해서 노골적으로 한 사람만 지적하자는 거고 간첩을 지적하자는 것이지. 아, 이놈이 상사하고 싸워가지고 그 바람에 화가 나는 김에 능수에서 김일성이가 와서 다스리면 나을 것인데 이런 것이다. 처벌 안 합니다. 처벌하세요? 안 해요. 진짜로 김일성이 같은 나라가 같은 지도자가 여기 와야 되겠다. 그리고 이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는 근본적으로 틀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걸 그 표현을 했을 때, 그 행동을 했을 때 처벌한다는 것이 국가보안법의 원칙적인 정신입니다. 이거는 내 얘기를 믿으세요. 과연 그러했을까? 인천에 사는 권순조 씨. 지난 89년에 작고한 그녀의 남편 김영선 씨는 지난 75년 간첩으로 신고돼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됐다. 실직 상태에서 휴의 중에 실언을 한 것이 화근이었다. 그러니까 살기 어려우니까 주로 이제 뭐 막걸리나 이런 주점에서 그걸 잡수셨는데 그게 술에 취하니까 술김에 이놈은 사실상 살기 힘든다고. 아니 이북에는 없는 사람 배급도 준다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도 없고 살기 힘든다고. 술김에 그 주정 비슷하게 한 말을 그 어떤 여자 한 분이 듣고 간첩이라고 신고를 해서 잡혀 들어갔지요. 그 횟수로는 33년이에요. 남편이 옥살이를 하는 동안 그녀는 계란 행상을 하며 생계를 꾸려야 했다. 그렇게 살아왔는데 정말 그때 살기가 힘들었어요. 사업에 실패하고 또 직장도 제철이 그렇게 돼서 문 닫고 아이들은 중학교 다니고 하루에 밥은 한 끼밖에 못 해 먹었어요. 점심 저녁은 밀가루나 국수. 부산에 사는 한성철 씨. 15년간 교사 생활을 했던 그는 말 한마디를 잘못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직장을 잃어야 했다. 북한은 공산사회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나라처럼 학비나 뭐 수업료 내고 이런 건 없을 거야. 근데 우리나라 같은 학비가 많이 들지만 북한에서는 뭐 그런 건 없을 거야. 근데 그것도 조금 문제되죠. 그의 말에 놀란 일부 교사와 학생이 그를 간첩으로 신고했던 것이다. 내가 이제 경찰에 가서 그 치료를 받을 적에 이걸 신문에 난 일인데 왜 말이지 이걸 갖다가 문제 삼느냐 이래 하니까 그 계장이 정부의 계장이 하는 말이 신문에 나오더라도 북한에서 들으면 기분이 좋은 건 전부 방법이 다 걸린다 이러거든요. 막걸리를 마시다 걸렸다 해서 막걸리 보안법으로 불렸던 사건들. 지난 71년 검찰에서 펴낸 한 잡지에 실린 반공법 위반 사례들은 대부분이 이 같은 막걸리 보안법 위반 사례들이다. 숨은 간첩 찾아내고 무장공비 때려잡자 단결하여 방첩하고 완선하여 성공하자 신고하자 난석하라. 여러분들의 효비한 피는 이제 멸공 통일을 반공의 위해서 시대
북한에 관한 모든 것은 철저히 법의 이름으로 엄단됐다. 비록 아들일지라도 간첩이라면 신고해야 하는 것이 국가보안법상의 불고지죄였다. 98년 비전향 장기수로 사면돼 출소한 신인영 씨. 지난 67년 간첩으로 난파됐다 체포된 그는 전향을 거부해 33년간 옥살이를 해야 했다. 북에 두고 온 가족들 때문에 북으로 돌아간 그가 어머니 고봉희 씨와 보낸 시간은 불과 1년 반. 분단된 지 17년 만에 간첩이 된 아들이 찾아왔을 때도 그녀는 아들과 말 한마디 나눌 수가 없었다. 만나갖고 얘기도 못하고 반풍 애들마다 자고 그 대청 마루에서 서서 안도 못하고 서서 몇 마디 저 아버지가 이 얘기했지 나는 이 얘기를 벌도 못했어요. 그때 법을 생각하면 다 알 거예요. 아들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던 남편은 불고지죄로 옥살이를 했다. 신고를 자식 왔는데 어떻게 신고를 하는 거 그분들은 뭐 저건 정신도 없는 거. 아직도 그녀는 당시 남편을 구속시킨 그 법을 납득하지 못한다. 연세대학교 교수였던 오화섭 씨의 사택에 6.25 때 월북한 매제 정연철 씨가 찾아온 것은 지난 60년. 아버님이 여기 안경 쓰신 분이고, 요 분이 뭐 제 어머님이고, 여기 안경 쓰신 분이 고모부. 김일성대학의 교수였다 간첩으로 난파된 매제를 오화섭 교수는 그저 호통을 쳐서 쫓아냈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을 고지 안 하는 거, 그거는 뭐, 인간적인, 그런 혈연 관계에서, 고지 않을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사상의 자유를 떠나서 그런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그건 죄가 될 수 없다. 그렇게 판단했었죠. 하지만 오 교수는 불고지죄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 이후에 항상 뭐 예비검속 대상자고 밤낮 무슨 일 터지면 먼저 잡아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고초를 겪으셨죠. 막걸리 보안법의 사례는 지금도 적지 않다.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고무죄, 불고지죄 등의 조항들이 엄연히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게 남의 일이지 내 일은 아니야. 그래서 국가보안법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지 뭘 자꾸 없애자고 그래. 혹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법률이 언제 자기를 체포 구금하고 고문하고 재판을 받아서 사형을 선고하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악법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언제 나에게 닥칠지도 모르는 그 위험한 것입니다. 심지어 피난민 주머니 속에서 옛날 동전이 하나 나왔다고 해가지고 간첩 암호라고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징역을 20년 살고 나온 사람이었어요. 그게 50년대, 60년대 그 암흑 시대의 그 법의 횡포였다고 한다면 70년대, 80년대는 입도 뻥끗 못하게 한 거죠. 유신을 반대하는 것도 국가보안법, 유신을 비판하는 것도 국가보안법. 광주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며 들어선 오공화국. 전두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한다. 광주 학살을 자행한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은 부당한 권력의 정권 찬탈을 추인해준 미국에 대한 적개심으로 나타났다. We shall maintain the strength of our forces in the Pacific area. 오공화국이 들어선 직후인 82년, 부산 미문화원을 문부식, 김은숙 등 일단의 학생들이 방화한 사건이 일어났고
86년에는 서울 미문화원 점거 사건이 일어났다. 연이어 곳곳에서 미국의 상징인 성조기가 불태워졌다. 하지만 이들은 어김없이 국가보안법으로 엄단됐다. 저희야 그 당시 상당히 비장한 각오를 했지만은 시간이 82년 지나면 5공화국 들어서 최초의 성조기 소각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강원대학교 학생회관 앞. 들쥐 같다. 들쥐 중에서도 그걸 레밍이라고 아주 모독적인 말인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보고 우리 시위 형태는 상징적으로 그 미국을 비판하고 미국의 그 현 정부 지지를 중단하는 것을 촉구해야겠다 생각하던 차에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 미국의 상징인 성조기를 태우자. 학생들은 국가보안법상의 고무 찬양죄로 징역 2년 6개월에서 8개월씩을 선고받았다. 핵심은 북한이 반미를 주장한다. 그래서 여기서 반미를 주장했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한 것이다.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우스갯소리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북한이 다른 걸 주장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북한이 반러를 주장하거나 반중을 주장하면 우리가 따라서 주장을 하면 그것도 국가보안법이냐? In fact, Congress passed the law in an effort to avoid an amendment and used language. 하지만 정작 미국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게 한다. 미국 내에서도 국가의 상징인 성조기 소각 사건은 결코 작지 않은 사건이었다. 지난 84년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명 전당대회 항의 시위를 하던 그레고리 존슨이 성조기를 불태우는 사건이 벌어졌다. We were in Dallas and the flags were everywhere, and we decided that it was the most important thing that we could do in order to puncture, to break through, because a lot of times you have protests and they're ignored, they're covered up by the media. This was a way for us to speak to the people of the world, So we said at the time it was great to see a symbol of U.S. imperialism go up in flames and be reduced to ashes, So we burned the American flag. 며칠 후 존슨은 성조기 모독 행위와 질서 파괴 행위로 구속됐다. 존슨은 텍사스주 지방법원에서 벌어진 1심에서 징역 1년에 벌금 $2,000를 선고받았지만 주 고등법원은 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에 대한 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명시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William Brennan wrote, punishing desecration of the flag dilutes the very freedom that makes this emblem so revered and worth revering. The Supreme Court said the fact that speech hurts people's feelings, the fact that we find speech objectionable, the fact that we don't like it is not a good enough reason to prohibit it. The majority said, well, all we're talking about is symbols. We're not talking about a real threat. And here, the rights of expression, even an act, not just talk, but an act, ought to be viewed as protectable symbolic speech. We are different. We are diverse. 판결 직후 연방의회는 성조기 보호법을 통과시켰지만 연방 대법원은 그 성조기 보호법을 위헌으로 판결했다. But of course, unless a lot of people hold the Stars and Stripes to be an exceedingly valuable symbol, it wouldn't help to burn it. It would be an idle act. So obviously there was some harm, but the harm was such that courts felt that constrained to prefer the individual rights of expression over the harm, however you measure that. 사건이 있은 지 10여 년, 존슨 씨는 지금 LA에서 혁명서점이라는 사회주의 관련 전문 서점을 경영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한 개인의 자유를 우선해서 보장한다는 것이 바로 미국의 정신인 것이다. 반공보다는 통일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나 민족이라는 이 용어는 그 소중한 가치를 생각하면은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보다 그 위에 위치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통일은 이 민족의 86년 10월 14일 제131회 정기국회 본회의장.
당시 신민당 소속 유성환 의원이 대정부 질문 도중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 문제가 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반공 정책은 버리자는 것이 아니라 더욱 이것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런 그 구절이 있어요. 있는데 앞에 끊어보고 뒤에 끊어보고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 이것만 가지고 저를 부당하게 체포하고 대책 특권을 유린하고. 통일국시 이 말 한마디로 유 의원은 용공의원으로 지목됐고 민정당이 체포동의안을 변칙 통과시키면서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것이다. 4년간의 재판 끝에 유 의원은 공소 기각 판결을 받았다. 예, 모든 언론에서는 유성환 의원 통일국시 발언 사건 이렇게 제일 큰 문자로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판결문을 보면은 내가 통일국시를 주장을 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유죄 무죄고 전혀 재판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 의원에게는 용공이라는 낙인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선거 때마다 상대 후보의 용공 시비에 휘말려 번번이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던 것이다. 반미와 통일, 그 어떤 발언이나 반정부 활동에도 국가보안법 위반죄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규정 때문이다. 현행 국가보안법상 북한이 반국가단체로 규정돼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어떤 것도 국가보안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으로 우리 사회의 레드 컴플렉스와 반공 이데올로기는 지속적으로 확대 강화돼 왔다. 사실 국가보안법은 기본적으로 북한과는 직접 관계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간첩이 내려와서 어떤 반국가 행위를 하게 되면요, 그것이 다른 형사법으로 다 처벌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이 없어도 이미 간첩이 대한민국에서 활동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적으로 이제 처벌하는 그런 법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 마치 북한을 북한의 어떤 간접적인 침략을 막고 또 간첩을 잡는 데 반드시 필요한 법이라고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인식하게 된 것이 바로 이런 레드 컴플렉스의 어떤 영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을 건드리는 것은 마치 반국가적이고 마치 친북적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있어 왔던 거죠. (87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은 크게 변화했다. 현재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문화예술인, 체육인, 학자 및 학생 등 남북 동포 간의 상호 교류를 적극 추진하여 وبذلك أعلن قبول جمهورية كوريا الديمقراطية الشعبية وجمهورية كوريا بعضوية الأمم المتحدة.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93년에는 34년간이나 비전향 상기수로 옥살이를 했던 이인모 노인도 북으로 송환됐고 98년에는 남한에서 500마리가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보내졌다. 김정일 장군도 만나보고 그리고 북한의 기름이 나는데 하지만 국가보안법에 관한 한 달라진 것은 없었다. 지난 97년 초등학생 대상용 통일교재 나느냐 통일 1세대를 쓴 외국어대학교 법학과 이장희 교수는 책 내용이 문제가 돼서 국가보안법상의 이적 표현물 제작 반포죄로 구인됐다. 구속영장이 계속 기각돼 구인장이 발부됐던 것이다. 95년 10월 달에 그 책이 나왔을 때는
이 통일부 측에서 그 책을 상당부 사서 앞으로 한민족 공동 통일 방안은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 젊은 초등학생들 교육을 해야 된다고 통일부 측에서는 상당히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된 어떤 기관에도 다 이 책이 배포돼서 2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통행되던 이 서적이 왜 2년 이후에 대선이 다가오자 당시 대선을 앞두고 월간조선은 이 책에 대해 느닷없이 색깔론을 제기했고 이장희 교수는 그 뒤 무려 4년간이나 법정 공방을 치러야 했다. 검찰이 그냥 관례적으로 하지만 그는 1심과 2심에서 무죄, 월간조선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국가보안법 적용에는 그림도 예외가 아니었다. 87년 신학철 화백이 그렸던 이 모내기라는 그림은 2년이 지난 89년에 느닷없이 국가보안법상의 이적 표현물로 규정돼 기소됐다. 그 수익 사업으로 이제 부채를 만들면서 이제 부채 전면에다가 이제 이 그림을 이제 실렸던 것 같아요. 학생이 이제 인쇄를 해가지고 그 당국대 그 총학생이 그 사무실에다가 이제 보관하고 있는데 그때 경찰에 와가지고 이제 이게 압수를 됐고 그 학생이 이제 그 구속이 되니까 이제 원래 작가가 누구냐? 고향의 산천을 모델로 그렸다는 이 그림. 그러나 당시 검찰에서는 그림 상단은 살기 좋은 북한, 하단은 쓰레기로 가득한 남한을 묘사한 것이라며 이적 표현물로 해석했다. 그게 어떤 뭐 인형이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그냥 그 느끼는 거.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느껴오잖아요. 그것을 그대로 나타내야만 그 순수한 예술 작품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미 어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면은 꼭 통제 안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금전해야 돼. 여기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임금 인상 투쟁이 한창이던 지난 89년 대우조선소의 노동자 장대현 씨 역시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구속됐었다.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과 3항 위반. 당시 노동자 시민들이 이용하던 일사랑이라는 도서원을 운영하며 민중의 바다, 꽃 파는 처녀 등 이미 출판된 북한 소설 등을 비치해 소지하고 담보했다는 혐의였다. 해필 책도 도매상에 가도 수없이 많고 그것을 찍어낸 출판사도 수없이 그보다 더 많을 건데 우리 도서관에 있는 책을 가지고 비밀을 삼는 것은 역시 노동운동을 하고 있고 노동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에 대한 탄압이 아닌가. 그가 구속된 것은 일사랑 회원이던 2명의 노동자가 임금 인상 투쟁 중 분신한 직후. 당시 장대현 씨는 노조 사무국장이었다. 국가보안법이 진정으로 이 나라 국가안보상의 위험을 제거하는 그러한 목적에는 한 번도 발동한 적이 없고 노동자들에 대한 정당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위한 노동조합 운동을 탄압하는 악법으로 작용한 것이 수천 건에 이르죠. 국가보안법에 대한 비판 여론과 위헌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 제청 심사에서 한정 합헌 결론을 내렸다. 사회방법 이렇게 한 등 무려 5군데 용어가 나치게 당위주의고 그 적용 범위가 방법이 다르다. 위헌적 요소가 있음은 인정되나 적용의 문제이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오늘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수사 관행을 정당화할 우려가 있는 등 국제인권규약에 어긋난다면서 점차 폐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가 분단 국가의 상황을 고려해 하지만 지난 95년 유엔 인권이사회는 우리 정부의 국가보안법의 단계적 폐지를 권고하는 서한을 보내며 분단 상황은 고려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그동안 여러 국제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 사항이었다. And we are disappointed that
the national security law, which we believe should be, there needs to be amendment because it does have a serious obstacle to expression of political freedom, expression of freedom of expression of all sorts, and is a definite, and its vaguely worded clauses mean that there is potential for human rights violations. Yes, we are disappointed there's been no movement on that front. 부모 형제의 생사조차 알지 못하는 냉전적 남북 관계는 하루속히 청산돼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과 더불어 소리 높이 외치고자 하는 바입니다. 인권 대통령이 이끄는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보안법 개폐에 대한 기대는 한층 높아졌다. 국가보안법 세계에 유례가 없는 악법입니다. 누구든지 정부가 바라면 용공으로 못 쓰이고, 이 보안법 하에서는 남북교류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조차도 폐지할 것을 거듭 요구하는 국가보안법. 이 국가보안법을 악용하면 여기 있는 누구도 정부가 정말 하려고 누군도 바로 국가보안법에 걸려서 처벌할 수 있게 그런 악법입니다. 대통령이 북한에 가서 북한이 지금 마지막 김정일 위원장하고 같이 대화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서로 합니다. 이런 것을 서로 딱 보고 그때로 따지면 무슨 고무 찬양도 되고 여러 가지 될 것입니다. 남한의 사회주의화를 위해 결성한 지하혁명 조직입니다. 김정일 보위 투쟁 행사의 일환으로 모금 활동을 하여 하지만 국민의 정부 하에서도 국가보안법 사건은 줄어들지 않았다. 국민의 정부 들어 최초의 국가보안법 관련 조직 사건이었던 이른바 영남이 사건은 검찰이 제시한 도감청 자료 등 증거 자료가 조작됐음이 밝혀지면서 관련자 대부분이 무죄로 방면됐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국가보안법 사건들은 줄지 않았다. 저희들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인권 대통령 자신도 반국가 단체 수개로 몰려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던 분이 정권을 교체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희망을 많이 걸었습니까? 저희는 국가보안법이 제일 먼저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도리어 똑같은 법률로 다시 사건이 만들어지는 걸 보면서 대단히 당황을 하였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정권의 상층부는 바뀌어도 우리 사회 체제가 유지되는 시스템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라는 것의 반증이라 생각합니다. 지난해 8월의 김포공항 사태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다. 방북단을 국가보안법으로 엄단하라며 범민련 측 대학생들과 충돌했던 지영수 씨. 월남 참전 전후에 하남지부 회장으로 페인트 도장 일을 하는 평범한 시민인 그와 학생들의 견해는 크게 달랐다. 요새 뭐 한 총련 하는 학생 애들 보면은 맹목적으로 통일해. 통일이 됐을 적에 어떻게 할 건데. 뭐 단일 대통령이 되고 뭐 평양에다 서울을 하든지 서울에다 서울을 하든지. 개중에 또 불만을 가진 사람이 중국에 또 건너가서 뭐 대통령이 사상 받아들여가지고 공산당 다시 창설하면 마찬가지 되는 거야. 그래서 지구상에 공산국가가 하나도 없을 때까지 나는 우리 국가보안법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을 떠나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그런 옳고 그름을 합의점을 찾아내고 토론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더 올바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표현 자체를 막아버리고 이것을 폭력적으로 행사를 한다는 것들은 누가 봐도 사건의 한 당사자인 강정구 교수가 근무하는 대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난 강정구 교수를 학생들은 열렬히 환영했다. 선생이 되어가지고 전혀 준비되지 않는 옥살이를 했거든요. 이번 아마 방북된 사건도 이 한반도 문제가 됐던 강 교수의 북한 발언, 만경대 정신으로 통일을 이룩하자는 말은 학생들에게는 한 실천적인 학자의 통일 의지로 비춰졌을 뿐이다.
임동원 장관은 그동안 친국적 대북 정책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을 분열시킨 데 대하여 반드시 국민에게 사과를 하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또한 이게 정치적 책임을 넘어서서 IMF 사태 시 정책 책임보다도 더한 국가보안법상의 사법적 책임까지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국민들의 여론입니다. 50년이 지난 하지만 드디어 열린 국회의 통일외교특위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 사태와 관련해 임동원 통일원 장관을 맹공격했고 얼마 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임동원 장관의 해임 건의안이 가결됐다. 국가보안법이 지금도 김대중 정부가 들어와가지고는 휴업 상태 아니고 휴지화된 거 사실이에요. 참 정신적으로 그 법이 있다는 거 좀 관점이 있지 거의 휴지화고 간첩들 갖다가 군인들이 간첩 잡으려면 몇 개 사단이 몇 년 몇 개월 걸려서 잡은 간첩들 전향 간첩까지 다 보내지 않았어. 결론적으로 지금 만일 뭔 일이 있으면 사보타지가 생기든지 이북에서 북송이 답이 오든지 무력 행사가 오든지 할 때 어느 깃발 밑에서 우리 뭉치겠냐 이게야. 국가보안법은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평화통일 조항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위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가보안법 개폐를 요구하는 목소리들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48년 세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53년간 아무리 입을 틀어막았어도 국가보안법 개폐의 목소리들은 변함없이 터져나왔었다. 그리고 그 53년간 국가보안법의 피해 당사자와 가족들의 숨죽인 통곡과 한숨도 변함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보안법은 굳건히 존재해왔다. 과연 국가보안법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왜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왜 또한 존재해야만 하는 것일까? 지금도 국회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준비된 국가보안법 개폐 법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 그 순간이다.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보안법 없애자고 그랬어요. 우리 보고 싶은지 모르겠어. 우리들을 고무찬 해야 되지. 그 사람 통일이 되냐? 강정정부 수립하여 완전 떨어져 심판한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그래서 사상의 자유가 제한되어 있는. 아니 제가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아니 제가 No. 엄마한테 오겠다고 뭘 받고 그랬거든.